의사표시에서 마지막 동네 법조문 3개를 봐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첫 번째 효력 발생 시기 문제, 두 번째 수령 능력 문제, 세 번째 공시송달 문제예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가 법조문을 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밑에 1번 이런 거 보지도 마시고 입법주의 나오지도 않아요. 자, 넘겨봐요. 우리 민법의 태도. 법조문 제목이 98페이지예요. 98페이지 법조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즉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계약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의사표시 하나, 두 개. 보통 계약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또는 상대방이 있는 계약 단독행위는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자, 도달 밑줄.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이걸 도달주의 그래요. 도달주의. 그러면 이제 봐봐요.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이 17살 미성년자. 이 매매계약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죠? 자,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하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대표가 취소예요.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취소를, 계약을 항상 저는 5월 1일 하고 취소는 7월 1일 날 의사표시를 쏘아요. 의사표시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하면 전화하면 돼요. 전화. 그러면 바로 수화기 너머로 도착해버리겠죠? 그럼 바로 효력 발생. 근데 우리 시험은 전화, 대화라고 하는데 대화는 시험에 안 나오고 항상 뭐가 나온다? 편지. 내용 증명 등기로 법적 증명력을 위해서 그래요. 자, 편지를 쏘아요. 7월 1일 발송해요. 편지를. 취소합니다라고 쓴 편지를 봉해서 이 편지를 발송 7월 1일. 그러면 편지는 이틀 후 7월 3일 날 상대방 집에 도착. 이걸 도달했다고 해요. 아파트라면 1층 우편 수신함에 도착한 거예요. 이때 의사표시 효력은 도달한 때 의사표시 효력은 발생해. 이걸 도달주의라고 해요. 당연히 상대방이 편지를 받아본 날 효력 발생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발생한 날 편지 효력 발생 안 되잖아요. 상대가 모르니까.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착한 날,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라고 해요. 도달주의. 자, 그러면 이게 법조문이고 아주 중요한 판례 하나 할게요. 도달이란 게 뭐냐? 도달. 도달이란 것은 아파트 1층 우편 수신함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 그런데 을이 퇴근해가지고 그 편지를 받아본 시간이 8시. 수령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9시에 편지를 읽어봤어요. 자, 이중 오후 3시에 1층 우편수에 도착했다. 3시. 퇴근해서 편지를 들었다. 받아봤다. 수령했다. 8시. 그 후 올라가서 밥 먹고 9시에 편지를 읽어봤다.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 도착 언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냐. 즉 도달의 의미예요. 도달이란 게 이 시간적 단계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을이 편지 본 건 9시예요. 편지 내용을 보고 갑이 취소했구나. 이제 알았겠죠. 언제 효력 발생했을까? 이때. 자, 이때예요. 이때. 만약에 을이
출장을 가서 한 달 후 편지를 읽어봤어요. 한 달 후. 상관없어요. 무조건 우편 수신함에 도착한 날이에요. 억울하죠? 억울할 거야. 읽어봐서 내용을 알아야 도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출장 생각하면 돼. 아니, 내가 외국에 출장 가서 한 달 후에 읽어봤는데 왜 한 달 전에 1층에 도착한 날 도달로 보느냐. 판례가 그래요. 판례가. 그래서 도달의 의미, 도달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을, 그래서 이 말이 나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예요.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판례 문구예요. 도달이란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지면 도달됐다고 봐요. 그러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뭐냐? 이게 우편 수신함이에요. 실제로 편지를 읽어봐서 알 필요까지 없다. 편지를 지가 수령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편지만 도착하면 한 달 동안 꽂혀 있어도 이미 도착한 그날 효력 발생한 거예요. 이게 판례예요. 자, 이 내용이 종종 잘 나와요. 자, 봅니다. 자, 어디를 보냐. 도달의 개념이에요. 2번, 도달의 개념. 2번에 1번.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갑이 보낸 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지면 도달이라고 해요. 자, 어디에 밑줄 하느냐? 알 수 있는, 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객관적 상태, 알 수 있는 상태, 거기를 밑줄 긋는 거예요. 이걸 외우라는 얘기예요. 도달의 의미예요. 도달이란 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다. 따라서 이제 시험은 그 밑에 다 나와요.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 밑줄, 수령 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편지 내용을 읽어봐서 알았을 것까지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상태, 그게 우편수신함 도착이에요. 수령 요하지 않아요. 내용을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별 3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의 의미, 알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 우편수신함 도착이에요. 따라서 꼭 받아봐야 된다거나 수령해야 된다거나 편지를 개봉해서 내용을 읽어봐서 알 필요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1층에 도착하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합니다. 이거 하고,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 철회에 관해서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봅니다. 자, 봐요. 얘가 7월 1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그러면 편지는 보통 이틀 후 7월 3일 날 도착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편지를 보낸 후 갑이 마음이 바뀐 거야. 에이, 괜히 취소했다. 취소 안 할래. 마음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걸 번복을 하고 싶어요. 그걸 철회라고 해요. 철회. 철회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지가 발송한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싶어요. 거두어 드리고 싶어. 문제는 원래 철회의 개념은 그런 거 몰라도 돼. 자, 만약에 7월 3일 도착해버렸다. 도달한 후 갑이 지가 보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도착한 후 거두어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은 안 돼요. 이미 지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이 도착한 후라면 처리할 수 없어요. 이미 효력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착한 후라면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엎어요. 아직 편지가 도착하기 전이라면, 도착 전이라면 처리할 수 항상 반대야. 전후가 반대죠. 그러면 도착함으로써 효력 발생했으니까 이제 못 거두어드려. 이미 효과 발생해버렸으니까. 하지만 아직 편지가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상대방 아직 모르죠. 따라서 거두어드릴 수 있어요. 이때는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도착하기 전이라면 거두어드릴 수 있어. 어떻게 거두어드리겠어? 갑은 을한테 전화해야지. 다시 편지로 보내면 당연히 철회 의사표시 당긴 편지 늦게 도착하겠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편지 취소한다고 보냈는데 야야야 거둬드릴게.
취소 아니야? 이렇게 전화해서 얘가 도착하기 전에 알려주면 돼요. 시험은 도착한 후라면, 도달 후라면 이제는 처리할 수 없고, 하지만 아직 도착하기 전이라면, 도달 전이라면 고도들일 수,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종종 잘 나와요. 자, 오른쪽에 있어요. 3번의 양거래 일부 의사표시 철회.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일단 읽고 거기서 중요한 단어를 밑줄 치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달한 후라면 그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제는 처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밑줄을 칠 거야? 도달한 후를 가필하세요. 도달 후라면 철회 앞에 왼쪽에 도달 밑줄하고 도달 후자 한 글자를 철회 앞쪽에 써놔. 그러면 도달한 후라면 철회할 수 없지. 이유, 이미 효력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하지만 아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이것만 딱 하는 거예요. 도착했다 끝난 거예요. 이미 효력 발생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 거둬들일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도착하기 전이라면 상대방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보낸 편지 취소했는데 그거 거둬들일게. 취소 안 한 거야. 처리할 수 있다. 밑줄만 하시면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에요. 법조문 제2항. 자, 봅니다. 제2항.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가 보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이 조문이 10번 나왔어요. 10번. 이 조문에 별 3개를 박으시고 아니야. 왕별 박으세요. 왕별.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거예요. 여기서 5번 계약법 총론 성립 파트에서 5번. 자, 봐봐요. 얘가 취소합니다라는 의사표시를 7월 1일 날 발송했어요. 그런데 발송한 후 의사표시 쏜 갑이 죽어버렸네. 발송 후 사망했어요. 언제? 7월 2일 날. 아직 도착하기 전. 발송한 후 도착하기 전이에요. 발송한 후 의사표시를 보낸 갑이 죽었어요. 그러면 경우수가 2개로 나뉘어요. 의사표시를 보낸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너 다음날 도착하겠죠. 편지를 보냈으니까 너도 같이 죽어. 즉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의사표시 너도 같이 죽어. 사망해. 즉 효력 발생하지 마. 도착해도 효력 발생하지 마. 너도 죽어. 소멸. 효력 상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낸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도 운명을 같이 한다. 마치 유인론 같이 너도 죽어. 의사표시가 죽는다는 얘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효력 발생하지 않아. 2번째 경우수. 사람은 죽었지만 다음날 의사표시가 도착하면 의사표시는 다음날 도달하면 너는 상관없이 그대로 효력 발생해. 효력 발생해. 둘 중 하나로 처리가 돼야 돼요. 즉 운명을 함께 하느냐 아니면 따로 노느냐. 우리 법은 뭐라고 했어요? 발송 후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 얘기는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영향이 가면 같이 죽는 거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죽었지만 의사표시 너는 도착하면 살아. 효력 발생해.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법은 의사표시를 자 봐요. 발송한 후 상대방이 도착하기 전에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발송 후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 내가 보낸 이 의사표시는 다음날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따로 놀아요. 따로. 나의 사망이 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즉 도착하면 효력 발생한다예요. 그걸 법조문이 어렵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경우수를 취하지 않고 우리 법은 발송 후 그대로 외워야 돼요. 발송 후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효력 다음에 발생을 넣으세요. 앞으로 계속 읽을 때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야 이해가 더 빨라. 효력 발생에. 즉 나는 죽었지만 이놈은 도착하면 의리 없이 효력 발생한다.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조문에 왕별하세요. 왕별은 별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발송 후 표의자가 보낸 놈이 사망했어요. 또는, 자, 법조문 볼게요. 사망하거나 단어가 또 뭐가 있죠?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즉,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갑이 됐다는 게 뭘까요? 발송한 후 미성년자로 돌아갈 수는 없고, 피성년 후견이 됐다니.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 정지가격. 법조문 그대로. 즉,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혹은 제한능력자가 돼버렸어.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의사표시는 상관없이 그대로 효력 발생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의사표시 내용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발송 후 이래서 내용을 보면 안 돼. 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잘못됐어요. 행위능력 상실. 잘못됐다기보다도 제한능력자가 돼. 법 조문대로 나와요. 법 조문대로. 절대 우리 시험은 행위능력 상실로 안 나와. 조문으로 공부해요. 아니면 아예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고쳐놔요. 어차피 여러분들 내용으로 주로 공부하니까.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이렇게 고치시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외워요. 그대로. 아주 잘 나와요. 즉 얘는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그 말을 써놔요.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효력 발생한다. 이걸 그대로 가필해놔요. 여유 공간에. 그래서 발송 후 사망하거나 비록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보낸 의사표시는 그 다음날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상 없이 의리 없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이 말을 법조문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대로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2번 같은 읽지도 마시고. 제가 하지 않은 내용은 하지 말길 바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하지 않은 내용은 다음 3월 달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굳이 보지 마세요. 안 할 것도 많거든요. 자, 이제 한 장 넘겨봐요.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이제 두 번째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3개를 보는데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종종 나와요. 자, 법조문 제목이 일단 목차가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으로 돼 있고 법조문이 주로 나와요. 수령 능력이란 말은 거의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자, 내용 갑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즉 갑이 을한테 취소합니다와 같은 의사표시를 했는데 내가 보낸 의사표시 상대방 을이 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저 을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예요. 자, 갑이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상대방 을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한 갑은 지가 보낸 의사표시로 이놈한테 대항할 수 없다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읽고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갑이 을한테 취소합니다 의사표시를 쏘았는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란 얘기요. 극단적으로 5살짜리라고 할게요. 미성년자 중 나이 어린 놈, 완전 어린 놈. 5살짜리 의사표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한번 생각해봐요. 5살짜리가 취소 의미를 알까?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보낸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나는 내가 한 의사표시로 이 제한 능력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취소된 거야? 그럼 5살짜리가 취소가 뭔데요? 하겠지. 그래서 내가 보낸 의사표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나는 내가 한 의사표시로 이놈한테
대항할 수 없다. 오, 이해가. 자, 그러나 단서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즉 5살짜리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 내가 보낸 편지가 도착한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면 앞에 소수를 엎으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눈을 대항할 수 없다를 있다로 바꿔버려. 지금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내 편지를 봤어. 도착 사실 알았어. 그러면 아버지가 읽어봤겠죠? 알았다는 얘기는. 따라서 그러면 이제는 대항할 수 있다예요. 어렵지 않아. 자, 정리하면 내가 보낸 의사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나는 대항할 수 없어요. 제한 능력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한 능력자에게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부모님이 대표죠. 법정 대리인이 도착 사실을 안 후라면 이제는 대항할 수 있다. 아버지 알았으니까, 어른이 알았으니까.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뭐 내용 2번에 있어. 자, 봅니다. 2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즉 내가 보낸 의사표 상대방 을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라면 의사표시한 나는 갑은 이놈한테, 제한 능력자에겐 내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이 도착 사실을 안 후라면, 도달 사실을 안 후라면 이제는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결국 내용보다 법조문이 더 좋아요. 법조문 그대로 나와. 내용을 법조문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바꿔버렸잖아. 살짝. 그러니까 정확히 법조문 그대로 외워버린 게 훨씬 나아요. 어차피 같은 의미니까 2번으로 내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법조문으로 봐도 아무 이상 없어요. 오케이. 여기는 별 안 해요. 자, 의사표시 공시송달.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제일 안 중요해요. 제목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자, 표의자는 항상 의사표시 한 놈이 지 잘못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집 주소, 소재를 알지 못해. 이 경우 나는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계속 반송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해요. 즉 주소 불명이란 얘기예요. 그때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에 관한 법조문에 따라 공시송달로 할 수 있다. 이게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관한 이 법조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시험은 이 조문 그대로 나와. 과실 없이 내 잘못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제일 안 중요해요. 이런 거 가지고 할 이유가 없어. 이제 넘어갑니다. 어디로? 대리로. 자, 이제 의사표시 다 했어요. 그래서 법조문 3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기. 첫 번째. 도달주에 관련된 대부분 판례가 이제 몇 개 더 볼 게 있어. 그건 이제 3월에 볼 거고. 지금 이제 기초 닦아놨어요. 지금 우리 기초 과정이에요. 기초. 지금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바퀴 쭉 돌아야 돼. 자, 이제 3번째 동네 대리. 대리가 엄청 중요하죠.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리예요. 대리는 법조문이 많아요. 법조문이 많은 동네는 1차적으로 법조문에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대본 판례까지 같이 하면 돼요. 자, 대리라는 거 첫 번째 볼게 대리의 3가지 면, 대리의 3명 관계를 봐야 되고 두 번째 복대리를 봐야 되고 세 번째 지금까지는 대리권이 있는 유권대리 동네인데 대리권 없이 팔아제낄 수 있어요.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 계약을 해요. 무권대리. 이 무권대리는 다시 동네가 2개로 갈려요. 좁은 의미, 협의에 무권대리가 있고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표현대리. 협의에 무권대리, 표현대리. 자, 대리는 동네가 4개입니다. 4개. 자, 대리의 3명 관계가 뭐냐? 갑, 소유, 아파트인데 얘는 서울 살아요. 근데 아파트가 부산에 있어. 그래서 부산에 있는 친구 을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라고 대리
권한을 줍니다. 이걸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예요. 대리권 수여행위. 줄여서 수권행위라고 또 해요. 수권행위. 앞으로 계속 들을 말이에요. 수권행위라는 것은 이 행위는 행동,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무슨 법률행위냐? 법률행위란 대리 말은 권인데 보통 마지막에 권자가 붙으면 권리거든요. 소유권, 전세권. 근데 이 대리권만큼은 권리가 아닌 권한이라고 해요. 대리 권한을 수여한다. 대리권에서만 권한.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지위, 이걸 권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한다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을이 갑은 본인, 을은 갑의 대리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을이 대리인이 되고, 그러면 갑의 부탁을 받은 을이 갑 소유 아파트를 대신 팔아주죠.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해요. 매매계약. 자, 병은 이 매매계약의 상대방. 그래서 대리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세 놈이 나와요. 본인 갑, 대리인 을. 이 매매계약의 상대방 병이 나와요. 문제는 대리인이 계약은 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 갑병이 당사자가 돼요. 그래서 계약은 두 놈이 하는 거예요. 두 놈이.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 병하고 본인 갑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요. 대리인은 지가 계약서는, 부동산 가서 계약서는 썼지만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무런 매매계약의 법률 효과를 받지 않아요.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계약과 관련된 아무런 권리 의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모든 이 매매계약의 효과는 다 화살펴봐요. 본인에게 귀속해요. 효과 귀속. 모든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돼요. 을에게 귀속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아파트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도인이 되는 거고, 상대방, 이놈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사. 그러면 얘가 매수인 되겠지 뭐. 그래서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이다. 여기서 첫 번째 측면,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 관계, 대리권 문제. 두 번째 측면, 대리인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죠. 대리인이 법률 행위한다.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법률 행위한다. 대리 행위. 대리인이 고생은 했지만 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대리행위의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측면이에요. 대리에서 세 가지 면. 그래서 보는 게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귀속. 그래서 목차가 대리 삼면관계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 갑을 사이 관계, 대리권, 을병 사이 관계, 매매계약이죠. 대리행위. 대리인이 계약은 했지만 이 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 효과 귀속. 이게 세 가지 면이요. 대리는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병. 자, 그러면 우리가 대리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리가 세 문제 나오잖아요. 대리가 세 문제. 법률행위 두 문제, 의사표시 두 문제, 대리가 세 문제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게 삼면관계, 특히 대리권, 대리행위, 그 다음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권, 대리행위 여기하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세 문제니까 반드시 한 문제씩 나와요. 한 문제, 한 문제. 쉰 적이 없어. 30년 동안.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표현 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해요. 복 대리도 중요해요. 세 문제니까 여기서 한 문제 나오겠지. 그래서 대리의 삼면관계, 대리권, 대리의 행위, 그 다음 협의의 무권 대리, 그 다음 표현 대리, 복 대리. 결국은 다 하긴 해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볼 측면이 대리권. 첫 번째 측면, 대리권. 표절 한번 봐보죠. 페이지가 102페이지입니다. 왼쪽. 법률행위의 대리. 자,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뭘 배워요? 법률행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에만 대리가 허용됩니다. 법률행위 대리. 자, 서술 다 필요 없고. 대리 종류. 자, 좀 이따 대리권의 발생해서 볼게요. 오른쪽.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농동 대리, 수동 대리.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 그냥 안 합니다.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대리권 바로 오른쪽 2번 갑니다. 대리의 삼면관계. 그림 봐봐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그림이 저랑 다르죠? 그냥 보지 마시고 제 그림으로 요 삼각형으로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 교재 삼각형 보지 말고 헷갈려요. 자, 넘겨요. 이제 대리권에 관한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이제 또 설명 들어봐요. 대리권은 대리권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발생. 두 번째가 대리권의 범위. 세 번째가 대리권의 제한 들어가요. 제한. 그 다음에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는지. 그 다음에 대리권을 우리 남용, 권한 남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발생. 을은 어느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범위. 제한은 일정한 경우 너 하지 마. 제한 들어가고. 그 다음 어떤 경우 법이 대리권 소멸 사유 법이 정한.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 대리권한을 남용해. 을이 잘못한 거지. 자, 이렇게 목차가 5개.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범위하고 제한. 이 2개가 중요해요. 이 2개. 그 다음에 남용. 자, 그러면 발생.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대리권은 권리가 아닌 권한이지만 권리 취득 원인, 권리 발생 원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소유권을 을이 어떻게 취득했죠? 매매계약. 하나는 법률행위.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행동했죠? 법률행위.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게 권리 변동의 원인이에요. 하나는 행동, 법률행위. 하나는 법의. 대리권도 똑같대. 하나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고 하나는 법의, 법률규정으로. 자, 법률행위 했어요.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법률행위. 수권행위를 통해서 을은 대리권이 발생한 거예요. 이 대리를 임의대리 그래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통해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했다. 임의대리. 법률규정, 법이 대리권을 줬어요. 법정대리. 그게 미성년자 부모님이죠. 법이 미성년자 부모님은 당신 자식을 위해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법이 정해서. 임의대리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사람 인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임의대리인이겠죠.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하나는 법률행위, 수권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법정대리. 개념 말하면 돼요. 이제 시험 여기서부터 나와. 대리권의 범위. 갑이 대리권을 주면서 이렇게 정해졌으면 거기에 따르면 돼요. 문제는 우리 법 전문이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히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의대리인이 어느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법조문이 하나 있어요. 법조문. 자, 봅니다. 자, 104페이지. 대리권의 발생. 첫 번째. 법정대리권, 법률규정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임의대리 2번 봅니다.
자,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제목, 2번 제목 보면 대리권, 수여 행위, 수권 행위 있죠? 자, 수권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이제 임의대리예요. 그러면 자, 봅니다. 2번에 1번. 대리인에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을 수여하는 법률 행위, 대리권 수여 행위. 그 위에 제목으로 밑줄 치세요. 대리권 수여 행위. 이걸 수권행위라고 해요. 2번의 제목에 밑줄 하세요. 그게 2번의 1번 내용이에요. 법률행위입니다. 대리권한을 수여하는 법률행위예요. 자, 이게 수권행위로 태어난 대리가 1번의 두 번째 줄, 임의대리예요. 법률행위로 태어났다, 임의대리. 법규정 1번, 법정대리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수권행위는 두 번째 줄 바로 가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밑줄. 본인이 대리인에게 내 아파트 팔아줘,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이거 계약 아니에요. 단독행위입니다.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그 다음 3번, 이것도 시험 나와요. 수권행위는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다 일정한 방식 안 갖춰도 돼요.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계약서 써도 계약이고. 그래서 일정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불요식행위라고 해요. 이게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내 요식행위는 없어요. 그래서 수권행위 불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밑줄. 이 정도만. 결국 이거 거의 시험 안 나와요. 그냥 기초야, 기초. 밑줄만 쳐놔요. 이런데 목숨 걸지 말아요. 수권행위 얘기 봐봐요.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죠. 대리인에게 줘야 되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하나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 모든 우리 법률행위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다 일정한 형식 안 갖춰도 돼요. 일정한 방식. 꼭 계약서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불요식행위라고 해요. 일단 단어는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 요식행위하고 요식행위 반대말이 불자를 붙여버립니다. 불요식행위가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 내는 모든 법률행위는 다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두로 했든 말로 전화로 했든 위임장을 줬든 서면을 줬든 상관없어요. 일정한 방식 없어도 무조건 적법합니다. 불요식행위라고 해요.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방식이 필요하잖아요. 즉 꼭 위임장 안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꼭 서면으로 안 해도 된다. 이게 불요식의 개념이에요. 자, 이거 밑줄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대리권의 범위 갑니다. 자, 임의대리권의 범위. 자,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개별적인 수권행위 내용이나 또는 그 해석에서 판단하면 된다. 이해됐죠? 시험에 안 나와요. 즉 임의대리인의 범위는 수권행위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돼요. 문제는 먼저 오른쪽으로 바로 가. 3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죠. 자, 법조문 나오죠. 이 법조문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수권행위에서 내 아파트 팔아줘 이것만 했고 아무런 범위를 안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첫 번째,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두 번째, 맨 마지막으로요. 이용, 계량 행위 할 수 있다. 일단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밑줄. 문제는 이용, 계량행위 앞에 2호에 대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대리의 목적인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밑줄 치느냐?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이용 계량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좋게 하는 계량행위 대리인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엎어쳐요. 보존행위는 이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행위 해서 이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겨봐요. 이 내용이 나와 있어. 다음 페이지. 자, 보존행위가 뭐냐?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할 거고, 말 그대로 단어에서 보존하는 어떤 행위예요. 즉, 지키는 행위야, 지키는. 따라서, 대리인이 을의 재산을 지켜준대. 할 수 있겠죠? 보존행위 할 수 있는 거. 보존해준다는데 할 수 있어. 자, 어디에 밑줄 걷냐? 무제한 허용, 밑줄.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보존행위는 다 할 수 있다. 제한 없다. 무제한 허용, 같은 말. 제한 없이, 무제한,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3번, 이용 계량행위는 두 번째 줄 있죠? 법조문이에요. 물건 또는 권리, 자, 밑줄. 이것만 하면 돼. 물건 권리 안 해도 돼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계량행위는 할 수 있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이걸 딱 밑줄 치는 거야. 그래서 보존행위는 다 할 수 있지만 이용 계량행위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법 조문이요. 그러면 뭐가 보존행위고 뭐가 이용 계량행위고 이게 간혹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합니다. 자, 보존행위, 보존하는 행위다. 가옥이 고장나서 수리합니다. 수선. 지키는 거죠. 그 다음, 두 개만 할게요. 갑에 본인의 어떤 채권이 있는데, 내일 모레 소멸시효로, 이거 어려운데? 3월에 할까? 꺼냈으니까 할게요. 설명을 들어가야 돼. 자,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 소멸시효라는 것은 시효제도인데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1억 받을 채권이 있죠. 자, 이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돈 갚어!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변제기 1년 후에 갚기로 했으면 이제 1년 후부터 이걸 변제기라고 하는데 변제해야 될 시기 이게 변제기라고 해요. 그러면 을은 1억 갚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로부터 10년 동안 채권 돈 갚어 하지 않으면 채권을 날려버려요. 이게 소멸시효 제도예요. 즉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 보호하지 않는다.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 자, 시효 제도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게 소멸시효. 그러면 소멸시효 반대말은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는 우리 물권법에 나오는데 20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취득시켜주는 효력을 줘요. 소멸시켜버리는 힘, 소유권을 먹여주는 취득시키는 힘, 이게 시효제도예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 채권 10년간, 여기 있네. 10년간 돈 갚으세요.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이 채권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틀 후가 딱 10년 지났다고 해봐. 그때 대리인이 소멸시효 제도는 진행되던 소멸시효를 스톱시켜줄 수가 있어요. 내일 모레 완성되는 날아가는데 돈 갚어 하면 스톱돼요. 그러면 이틀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겠죠. 이게 소멸시효 중단제도예요. 소멸시효로 날아갈 걸 스톱시켜줘. 소멸되는 걸 스톱시켜줘. 이게 소멸시효 중단이라고요. 소멸될 건 날아갈 걸 스톱. 그러면 대리인이 고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갑의 채권, 돈 받을 1억 채권이 이틀 후면 소멸시효로 날아갈 건데 왜 10년 동안 얘가 행동을 안 했거든. 대리인이 돈 갚아.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돼. 본인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소멸시효로 날아갈 걸 대리인이 스톱시켜줬잖아. 본인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러니까 보존해 준 거지. 본인의 권리를 지켜줬죠. 그래서 소멸시효로 날아갈 걸 대리인이 스톱시키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좋은 것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3월에 할 걸 지금 제가 잘못했어. 살짝 어렵잖아. 그래서 이 양 말 꺼냈으니까 할게요. 소멸될 걸 대리인이 스톱 시켜준 거 본인에게 좋아.
그러면 이거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 할 수 있다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했으니까 미등기 본인이에요. 본인 아파트 땅이 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한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그걸 대리인이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이 수선해주고 대리인이 소멸시효 날아갈 걸 스톱시켜주고 중단시켜주고 대리인이 본인 미등기 부동산에 등기 봐가지고 자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 부동산 등기 안 된 걸 등기해줬어. 이게 할 수 있느냐 마느냐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존행위로서 허용되는 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소멸시효 중단 권한 없는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하는 게 보존행위하고 있어요. 보존행위하고 이용 계량행위를 하고 있는데 보존행위 시험에 나오는 게 이 두 개예요. 소멸시효 스톱시켜주는 거. 그래 본인 채권 1억짜리가 날아가는 걸 스톱시켜줘서 좋은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예요. 미등기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등기 박아줬어. 자 미등기 상태는 부동산은 등기를 상속 같은 거 빼놓고는 등기가 돼야 소유권 취득이에요. 따라서 미등기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아니야. 따라서 등기해줬으면 소유권 먹여줬죠? 그래서 이것도 대리인이 미등기 부동산 등기 박아줘서 소유권 취득했다. 본인한테 좋은 거. 그렇게 이해를 해버렸어요. 할 수 있다고. 보존행위로서 허용됩니다. 그래서 등기 안 된 부동산 등기해줬으니까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 따라서 본인에게 좋은 거. 소유권 먹여줬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시험에 나와요. 소멸시효 중단 할 수 있다. 그 다음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 등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만 밑줄 쳐요. 수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소멸시효 중단 미등기 부동산 등기 이거 보존행위로 할 수 있다. 또 하나 밑줄 치지 뭐.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 여기까지만 밑줄 칩니다. 기한이 도래한 본인의 채무를 갚아줬어. 이것도 본인에게 좋은 거야. 왜? 안 갚아주면 연체이자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다 본인에게 좋은 거라고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보존시켜줬다. 지켜줬다. 본인 재산 지켜줬다.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어요. 이 중 잘 나온 게 소멸시효 중단하고 미등기 부동산 등기. 자, 이용 계량행위는 뭐냐? 계량하는 거죠. 자, 다 필요 없고 세 번째 주 예를 보면 돼요. 무이자인데 이자부 소비대처로 바꾸는 거. 자, 밑줄. 이자부로 바꿔줬어. 그러면 무이자에서 이자 받아주죠. 이자 받아주죠. 그러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자부로 바꿨다. 좋은 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용 계량인데 이렇게 나온 적 없어요. 대리인이 할 수 있냐 없냐만 나와. 할 수 있다. 이자 받아주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본인 예금을 인출해가지고 주식투자 또는 은행에서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사채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건 밑줄. 시험 이제 이게 나와요. 본인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사채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이건 안 돼요. 성질이 변해서. 주식투자 위험하죠? 그다음 은행보다 개인한테 빌려주면 이자는 높을 수 있지만 혹시나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성질이 변해서 안 돼요. 그 밑줄. 예금을 본인 예금이에요. 본인 예금을 주식 또는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자, 법 조문에서 정리해봐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라도 본인 재산을 지켜주는 행위,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이 보존행위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이 제한은 여기서 나와. 이용계량행위는 제한이 있지. 어떤 제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계량행위를 외워야 돼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보존행위는 다 할 수 있다.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소멸시효 중단시켜주면 본인에게 좋은 거 할 수 있다로 끝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본인
등기 안 박힌 미등기 부동산을 대리인이 등기 박아줬어. 그러면 이것도 아하 등기에서 소유권 먹여줬네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용계량형의 예로는 교재는 없지만 임대하는 거. 임대하면 월세 받아주겠죠. 월세 또는 이자부로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임대해서 이것도 월세 본인한테 좋은 거지. 이자부 이자 먹여주죠. 딱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본인 은행의 예금을 찾아서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또는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이거 안 돼요. 성질이 변했다고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본인 예금을 주식 투자한다거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사채놀이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시험에 얘들이 나와요. 잘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다 하긴 해야 돼요.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대리권의 발생 하나는 법률행위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 임의대리 하나는 법률규정 법정대리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보존행위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왜? 지켜주는 행위니까. 하지만 이용계량행위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법조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법 내에서 그러면 지켜주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2개 본인 채권과 같은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로 날아가 버릴 위험에 있는데 그걸 중단 소멸시효 중단 제도예요. 아하 날아갈 걸 소멸될 걸 스톱시켜줬어 본인에게 좋은 거죠. 보존해 준 거예요. 2번째 미등기 상태로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해줬네 소유권 먹여줬네 좋은 거 할 수 있다. 이용계량이 임대해서 월세 받아주고 무이자를 이자부로 돌려주고 이자 받아주고 좋은 거 할 수 있다고 끝나면 돼. 이제 안 되는 놈이 이거밖에 없어. 예금을 주식 개인 안 돼. 나머지는 다 돼. 이 정도. 앞으로 가서 판례를 2개를 볼 거예요. 지금 봐버릴게요. 자 앞으로 가면 판례 볼 거예요. 105페이지 오른쪽. 이게 대기 중에서 원래 계약법 돌고 해도 되는데 미리 해드릴게요. 자 봐요. 설명 일단 들어봐요.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5월 1일. 보통 계약금 걸고 한 달 후 중도금 걸고 마지막 잔금 거는 계약을 해요. 보통 부동산은 금액이 세니까 분할 납부를 하는 거예요. 분할 지급 계약금 걸고 중도금 잔금. 그러면 돈은 이게 매매 대금이잖아요. 5억이라면 상대방은 이 돈을 누구한테 줘요? 대리인한테 줄까요? 본인한테 줄까요? 우리 일상 거래 현실에서 본인한테 줘요. 계약서에 본인 계좌를 적어놔. 대리인 계좌 안 적어놔요. 그래서 항상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본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대리인 계좌로 이체 안 해. 그게 현실이야. 현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이놈이 중도금 날짜 6월 1일 날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현금으로 가져왔어. 현금. 중도금 3억을 현금, 잔금 2억을 현금으로 가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본인은 서울에 있고 얘는 지금 현장이 부산인데 현금으로 가져왔을 때 본인을 서울에서 내려오라 할 수도 없잖아. 어떻게? 대리인이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인도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수령할 권한이 있다. 대리인도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을 수령 권한이 있다. 5번 나왔어요. 5번. 어렵지 않아. 그래서 대리인도 중도금 또는 잔금 받을 권한 있다. 그게 1번이에요. 자 봐요. 이게 되게 잘 나와. 부동산 일단 읽을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즉 가벼울에게 내 아파트 팔아줘 했죠. 자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또는 잔금 수령할 권한 있다. 이거밖에 안 나와.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별 3개. 별 3개. 이것만 할게요. 그래서 대리인도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 그렇지. 현금 가지고 오면 대리인이 받아야지. 대신 받아서 본인에게 쏘아줘야겠죠? 무통장 입금으로.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2개 하면은 아직 안 되고 하나만 할게요.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자, 10분간 쉬고 대리권의 제한 갈게요. 거기